네, 오늘 ATX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TX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비디오 메시 기능 소개 및 연동 가이드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로컬 미디어를 통해 품질 보안성 강화 그리고 캐스트를 통한 이 웬 대역폭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비디오 메시 서비스를 소개하고 연동 방법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세션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세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세션 진행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 골뱅이 cisco.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 설문조사 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답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영찬 프로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럼 아래 시간을 이영찬 프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이영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세션에 대한 주제는 웨이백스 비디오 메시 기능 소개 및 연동 가이드라는 주제로 소금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주요 아젠다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웨이백스 비디오 메시 서비스에 대한 개요. 여기에서는 비디오 메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웨이백스 엣지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디오 메시 서비스의 아키텍처라고 해서 비디오 메시 서비스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콜플로우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아키텍처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팅 타입별 콜플로우라고 해서 어떤 미팅에 대한 타입들이 있는데 해당 타입별로 비디오 메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각각 콜플로우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메시 서비스에 대한 개요 부분이고요. 오늘 비디오 메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웨백스가 제공하고 있는 엣지 서비스들,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들이죠. 이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백스 엣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웨백스는 사스 서비스이죠. 엣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스 서비스인 웨백스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온프라이미스 솔루션들을 조합을 해서 고객들이 좀 더 웹엑스를 보안성 있게, 좀 더 품질이 좋게,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웹엑스 엣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게 웹엑스 제공하고 있는 엣지 서비스들인데요. 첫 번째로 엣지 오디오가 있고, 두 번째 엣지 커넥트,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엣지 비디오 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엣지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또는 엣지 커넥트라고 하는 전용 회선을 통해서 VIP로 인터넷 음성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COCM 같은 IPT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익스프레스웨이와 연동하고 익스프레스웨이를 웹스 클라우드와 연동을 함으로써 고객이 가지고 있는 IPT 환경에서 음성 회의를 참여를 할 때 VIP 형태로 음성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엣지 오디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엣지 커넥트이죠. 엣지 커넥트는 전용 해상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웹 서비스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흐르게 되죠. 인터넷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ISP의 환경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이 없는 환경을 배제하기 위해서 엣지 커넥트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엣지 커넥트는 고객의 네트워크에서 그 웹엑스 데이터 센터까지 전용 회선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 및 품질을 보장하는 회선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메시 노드가 있죠. 이 비디오 메시 노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축형 미디어 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쭉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비디오 메시 서비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먼저 이 비디오 메시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제약 사항들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백스는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역폭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제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사내에서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웨백스 미팅에 접속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웨백스 앱 같은 경우에는 750p를 사용하게 되면 1.5메가 정도
1080p를 사용하게 되면 300화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사용자들이 미팅에 접속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웬 대역폭을 모두 다 갉아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대역폭이 만약에 100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100명 접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우리 웬 대역폭보다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팅 품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고객들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미팅 트래픽들, 음성이라든지 비디오와 같은 이런 미디어 트래픽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죠. 특정 미팅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미디어 트래픽이 나가지 않고 내부에만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요구사항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웨백스 비디오 매치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백스 비디오 매치 서비스가 뭐냐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 간단히 아래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구성도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웨백스 비디오 매치 노드는 클라우드에 있는 큰 미디어 노드를 작게 패키징화해서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두는 그 온프라미스 미디어 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이 웨백스 미팅에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웨백스 디바이스라든지 온프라미스 SIP 디바이스들, 웨백스 앱 같은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사내 내부에 있는 로컬 미디어 노드인 비디오 메시 노드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비디오 메시 노드 외부에서 만약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 사용자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미디어 노드에 붙게 됩니다. 이 동일한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로의 화면을 보고 서로의 콘텐츠를 보고 서로의 말을 듣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와 로컬 미디어 노드 간에 서로의 미디어를 전송하기 위한 게 이 캐스케이드 링크라는 게 있고, 이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미디어와 음성과 비디오 그리고 콘텐츠를 전송을 함으로써 외부 사용자와 내부 사용자가 모두 하나의 미팅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먼저 온프라이스 미디어 노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온프라이스 미디어 노드를 통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배역폭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감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게 되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개별적인 사용자가 이 웹스 미팅에 접속한다고 하면 모든 개별적인 트래픽들이 다 클라우드에 있는 미디어 노드에 접속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온프라미스에 있는 비디오 메시 노드를 구성하시게 되면은 모든 트래픽들이 그 비디오 메시 노드로 연결이 되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대역폭들만 서로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와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미팅당 최대 20Mbps의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고요. 20Mbps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 오디오를 제외한 비디오 대역폭이 20Mbps로 제한이 되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0MB 대역폭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대역폭 플러스 콘텐츠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대역폭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미팅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 사용으로서 미팅에 대한 품질 또는 경험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로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상당히 낮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로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QS가 보장되어 있는 환경에서 미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미팅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 메시 노드를 DMZ에 구성하시게 되면 미디어 프록시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어서 웹 트래픽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고 미디어 프록시인 비디오 메시 노드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는 미디어 프록시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비디오 메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비디오 메시의 캐파시티를 초과하는 콜들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나 또는 비디오 메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로 저장이 되는 오버플로우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메시 노드의 캐파시티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팅 운영에는 바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메시 노드도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컨트롤 허브를 통해서 리소스 관리 또는 모니터링, 어나리틱스에 대한 통계 정보들까지 컨트롤 허브를 통해서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프라이빗 미팅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프라이빗 미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콜플로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이 프라이빗 미팅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만
이 비디오 메신 노드에 비디오가 붙게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만 해당 미팅에 접속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GUI 및 API를 통해서 손쉬운 디플로이 또는 자동화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등록하는 미디어 노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비디오 이미지 서버에 그 사우전드 아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도로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비디오 메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이 비디오 메시 노드를 구성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단말 형태로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DMZ 존에 위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기업 내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 사내 단말 형태로 구성하신다라든지 미디어 프록시 형태로 이 DMZ 존에 구성을 하실 수 있는 이 디플로이먼트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내 네트워크에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모든 트래픽들이 단말에서 오는 트래픽들이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머무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DMZ 존에 구성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외부에 있는 트래픽들이 이 DMZ 존에 있는 비디오 메신 노드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디어 프록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타입은 사내의 보안이나 좀 네트워크 디자인적인 형태를 따라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플로우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시는 게 비디오 메시 노드이고요. 간단히 그려놓은 아키텍처 컴포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메시 노드는 시그널링 컴포넌트하고 스위칭 컴포넌트, 트랜스코딩 컴포넌트 이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그널링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앱이라든지 클라우드에 등록된 비디오 디바이스들에 대한 시그널링 처리라든지 온프라미스에 등록되어 있는 SIP 디바이스들에 대한 시그널링 처리하는 컴포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위칭 노드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앱이나 또는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비디오 디바이스들에 대한 미디어를 처리하는 노드, 그리고 트랜스코딩 노드 같은 경우에는 SIP 온프라미스에 있는 SIP 엔드포인트에 대한 미디어를 처리하는 컴포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칭과 미디어 트랜스코딩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단말이라든지 SIP로 접속한 단말들도 이 스위칭 노드와 트랜스코딩 노드를 통해서 하나의 미팅에서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컨텐츠 플로우를 설명드리게 되면 그 웹엑스 앱이나 클라우드 등록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프로토콜,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시그널링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트림으로 스위칭 노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IP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SIP로 시그널링 진행을 하게 되고, 미디어는 싱글 미디어로 트랜스코딩 노드로 전송을 하게 되고, 서로 트랜스코딩과 스위칭을 거쳐서 미디어를 전송받게 됩니다. 다음은 리처빌리티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리처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비디오 메시 노드가 클라우드에 붙을지, 아니, 엔드포인트가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붙을지 또는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을지에 대한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웹엑스 미팅에 접속을 할 때 여러 가지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미디어 노드에 접속을 하는 게 이 GDM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디오 메시 노드에서도 GDM하고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메시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다 1차적으로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비디오 메시 노드가 있게 되고 미주에 비디오 메시 노드가 있고, 실제 클라이언트들은 해당 그리고 접속하는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할게요. 이럴 경우에 호스트가 유럽에서 호스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은 유럽에 있는 로컬 미디어 노드인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리고 미주에 있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있는 비디오 메시 노드를 거쳐서 웹에서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와 연결되고 웹에서 백본망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는 비디오 메시 노드가 없죠. 아시아에 있는 사용자들은 비디오 메시 노드가 없기 때문에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비디오 메시로 1차적으로 비디오 메시를 붙게 되는데 비디오 메시로 연결되는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레이턴시가 높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70ms의 RTT를 보이고 있고 상세 같은 경우에는 300ms의 RTT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비디오 노드 같은 경우는 120ms를 보이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는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로 붙게 됩니다.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붙게 되고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를 통해서 실제 웹에서 빼본망을 타고 각각의 비디오 메시 노드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할 때는 이게 웹엑스 비디오 메시 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붙을 수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메시 노드로 RTT,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했을 때 250ms 이상일 경우, 그리고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가 200ms 이하일 경우에는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가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DM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GDM이 글로벌 디스트리뷰티브 미팅이라고 해서 로컬 미디어를 지원을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웹스 앱이나 클라우드 동대 디바이스들, SIP 디바이스들도 이 GDM 서비스를 지원했었는데 이제 비디오 메시 노드에서도 이 GDM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GDM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미팅 호스트가 이 호스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과 호주에 있는 사용자들이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었다 가정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미주에 있는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와 연결되었었죠. 하지만 DDM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미팅 호스팅이 미주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럽에서 붙어 있는 사용자들은 비디오 메시에 붙게 되고 이 해당 비디오 메시 노드는 클라우드에 있는 미디어 노드와 캐스케이드 링크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웹엑스 백봉망을 통해서 미주에 있는 미디어 노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을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레이턴시와 높은 대역법 그리고 빠르게 또 훨씬 더 좋은 품질을 제공받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오버플로우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엑스 비디오 메시 노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오버플로우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오버플로우가 동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디오 메시 노드가 있고 CUCM이 동되어 있는 디바이스라든지 클라우드에 동되어 있는 디바이스 또는 웹엑스 앱이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차적으로 비디오 메시 노드에 웹엑스 앱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비디오 메시 노드에 먼저 붙겠죠. 근데 이 비디오 메시 노드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캐파시티가 풀로 차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바로 클라우드 비디오 노드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SIP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CUCM이나 좀 익스프레스 웨이에서 라우팅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비디오 메시 노드로 1차 라우팅을 잡게 되는 거고 1차 라우팅을 잡아 2차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웹엑스 쪽으로 2차 라우팅을 잡아주셔야지 이 오버플로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동작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비디오 메시 노드로 인바이트를 쐈을 때 실제 정상적이라고 하면 205K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캐파시티가 풀로 찼다 라고 했을 때는 488이라는 메시지를 리스폰스 받게 됩니다. 이 488은 여기서 받을 수 없다. 엑시트 할 수 없다라는 리스폰스 메시지인 거고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2차 라우팅 클라우드 비디오 노드 쪽으로 라우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캐스케이드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메시 노드는 시그널링하고 스위칭, 트랜스코딩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디바이스나 웹엑스 앱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노드로 멀티 스트림을 전송을 하게 되고 SIP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림으로 스위칭 노드를 통해서 트랜스코딩 노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때는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연결이 되게 되고 이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와 그 비디오 메시 노드가 서로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미디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 캐스케이드 링크 같은 경우는 최대 25개의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고 최대 20메가의 대역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팅당 20메가입니다.
이제 캐스케이드 링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밴드위드를 최적화하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플로우대로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이 왼쪽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이 클라우드에 접속된 사용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은 비디오 디바이스들도 있고 웹엑스 앱도 있고 온프라미스 SIP 디바이스도 있네요. 외부 사용자들도 클라우드에 연동된 디바이스와 웹엑스 앱 사용자가 있습니다. 실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스택 레이아웃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해당 사용자가 동일한 미팅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온프라미스 참석 비디오 메시 노드에서 온프라미스 사용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해상도별로 미디어 스트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스트림, 그 해상도인 720p와 360p, 180p, 그리고 오디오를 같이 전송을 하게 되겠죠. 우리 웹엑스 앱도 같은 해상도를 전송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SIP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싱글 스트림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750p 하나와 오디오 하나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 접속한 사용자들에 대한 해상도별 스트림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750p에서 360p, 180p 그리고 오디오를 전송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와 비디오 메시 노드 간의 이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스트림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온프라미스에 있는 비디오 메시 노드에서 전송받는 트래픽입니다. 여기서 전송받은 트래픽들을 그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로 전송하는 해상도별 트래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래픽들은 내가 필요한 그 상대방이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트래픽들만, 필요한 해상도들만 전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외부에 붙어 있는 사용자들은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그리고 스택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파란색 사용자가 발언자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럴 경우에 이 사용자가 받는 죄송합니다. 이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사용자가 발언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스택 레이아웃에 대한 액티브 스피커 그리고 이 썸네일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해상도를 그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트래픽들은 모든 해상도를 전송할 필요 없이 위 왼쪽 오른쪽에서 필요한 해상도들만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에서 액티브 스피커를 위한 노란색 사용자에 대한 750p 스트림을 하나 전송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 360p 3개를 전송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각각에 있는 PIP 화면, 필름 스트랩 화면을 위한 180p 이 3개의 트래픽, 그리고 오디오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기존에 있던 모든 트래픽들을 다 전송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트래픽들만, 해상도들만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붙어 있는 사용자들은 내가 필요한 해상도들만 전송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나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60p 5개만 받겠다. 그리고 나는 액티브 스피커와 필름 스트랩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자에 대한 750p 1개와 이 필름 스트랩을 위한 180p 4개를 받겠다. 마찬가지로 스택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액티브 스피커와 필름 스트랩 이 4개의 화면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화면도 볼게요. 반대 화면은 실제 외부에 내가 필요한 트래픽들은 그리드와 액티브 스피커 그리고 이 스택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각각의 해상도별로 트래픽을 받게 되는데, 액티브 스피커는 우리 내부 네트워크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서 받는 트래픽들은 750p가 없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을 하기 위한 360p 3개와 필름 스트랩을 위한 180p 3개, 그리고 오디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모든 해상도별 트래픽들이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대역폭을 사용을 할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VNM을 사용을 할 때 미디어에 대한 캐스케이드 트래픽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포트가 이번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에 사용되었던 것들은 미디어 포트가 5004번이 사용되었었고,
그 HTTP 시그널링 트래픽을 하기 위해서 사선한 포트가 사용되었었죠. 이제 추가적으로 UDP 5만 번에서부터 5만 3천 번까지 트래픽 그 UDP 포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요. 해당 트래픽들을 통해서 해당 포트가 초과된 것은 이 미디어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포트가 초과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메시 노드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들입니다. 먼저 비디오 메시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클라우드에 등록될 수 있는 단말들은 모두 다 비디오 메시 노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단말은 SX라든지 MX, DX, 룸 시리즈라든지 보드 시리즈, 데스크 시리즈 모두 클라우드에 등록이 되게 되면 지원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웹엑스 앱도 지원하게 되죠. WSMP라고 하는 그 웹엑스 스윗 미팅 플랫폼이라고 해서 새로 전환된 플랫폼에서 동작하고 있는 웹엑스 앱도 이제 비디오 메시 노드를 지원을 하고요. 웹엑스 미팅에 웹으로 접속을 할 때도 웹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비디오 메시 노드를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UCM이라든지 익스프레스에 등록되어 있는 온프라미스 SIP 디바이스들도 이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웹엑스 콜링에 등록되어 있는 IP 전화기들이라든지 또 비디오 단말들이 웹엑스 콜링을 통해서 미팅에 오디오 회의로 접속한다고 했을 때는 비디오 메시 노드 접속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용되던 웹엑스 미팅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는 접속이 되지 않고 웹엑스 앱을 사용 중이지만 아직 웹엑스 스윗 미팅 플랫폼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OCM이나 익스프레스웨이에 등록되어 있는 단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콜백 기능을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각각 SIP 디바이스들로 전화를 걸어줄 경우에는 이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VNM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옵션입니다. VNM 두 가지 구성 옵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원래 세 가지인데 정확하게는 세 가지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풀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VM 라이트가 있습니다. 데모 버전도 있는데 이 데모 버전은 테스트를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70VCP와 60GB의 메모리, 80GB의 하드가 필요하고요. 이 VNM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VCP와 20GB의 램, 그리고 80GB의 하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MS1000의 VNM을 구성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한 개의 풀 버전의 VNM 노드를 구성하시거나 또는 3개의 VNM 라이트 버전으로 구성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리콰이어먼트고요. 먼저 CMS1000 서버에는 풀 서버, 풀 캐파시티 1개나 좀 3개 VNM 라이트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실제 하드웨어 스펙이 72VCP를 가지고 있고 60기가, 80기가의 로컬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CMS1000이죠. 이 스펙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 스펙 베이스의 서버에서도 VNM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MS 2000 서버도 이제 VNM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각각의 블레이드 서버별로 72VCPU와 60GB의 메모리, 80GB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죠. CMS 2000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블레이드 서버가 해당 스펙을 만족해야 되고 각각의 블레이드 서버별로 VM웨어 EXSI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싱글 VNM에 대한 성능이에요. 아까 그 VNM 타입별로 두 가지 타입 있었죠. 싱글 VNM하고 풀캐파시티인 싱글 VNM하고 그리고 VNM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싱글 VNM 풀캐파시티의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CMS1000 서버에 풀 리소스를 사용하는 VNM 서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SIP 엔드포인트와 웹엑스 앱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왜 그런지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캐파시티가 최근에 좀 더 업데이트가 되었죠. 기존에는 CMS1000의 풀 캐파시티의 VNM을 구성하시게 되면 웹엑스 앱 같은 경우에는 100유저, SIP 엔드포인트는 75 디바이스가 접속할 수가 있었는데 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성능이 좀 개선되었죠. 웹엑스 앱 같은 경우에 720p로 구성을 했을 때 100명에서 130명까지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고 1080p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 그리고 SIP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그리고 1080p의 FHD의 SIP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정도의 디바이스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IP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코딩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코딩이 좀 더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풀캐파시티의 SIP 디바이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 이 풀캐파시티의 VNF 노드를 구성하셔서 서비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VM 라이트에 대한 성능입니다. VM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풀 캐파시티의 성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에 등록된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웹엑스 앱이 주로 접속하는 환경일 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풀 캐파시티에 대한 성능보다 훨씬 더 많은 웹엑스 앱이나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비디오 디바이스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NL 라이트가 기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VNL 라이트도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CMS 1000 기준으로 VNL 라이트 3개로 구성을 했을 때 기존에 150 유저가 접속 가능했지만 이제 VNM 라이트로 CMS 1000에 3개의 VNM 라이트를 구성했을 때는 250에서 3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게 캐파시티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750p 같은 경우에는 2250에 300, 1080p 같은 경우에는 230에서 240 명의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 접속자 수를 계산하실 때 하위단에 있는 이 캐파시티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팅 타입별 플로우를 설명드릴 수도 있도록 할게요. 먼저 미팅 타입별로 첫 번째는 VNM이 오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VNM이 구성되어 있지만 클라우드에 등록될 클라우드의 미디어 타입을 웹엑스 미팅에 대한 미디어 타입의 클라우드로 지정했을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리소스를 클라우드로 설정하게 되면은 뭐 비디오 메신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비디오 메신 노드에 붙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 프리퍼 비디오 메시 for all external 웹엑스 미팅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미팅에 사용할 때도 외부 미팅에 참석을 할 때도 그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능도 디세이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팅 호스트는 우리 사내 내부에서 미팅 호스트 했고요. 그 외부에 있는 참석자분들도 해당 미팅에 참석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디오 메시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CUCM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라든지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 웹엑스 앱 같은 경우가 모두 다 비디오 메시 노드를 거치지 않고 익스프레스웨이나 또는 내부에 있는 방화벽을 통해서 인터넷을 거쳐서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당연히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를 비활성화하고 비디오 메시 노드를 활성화했을 때에 대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메시 노드 미디어 리소스에 대해서 비디오 메시로 활성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호스트를 따로 가정을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모두 다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게 되는 거고요. 외부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직에 있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붙게 될 거고 외부에 있는 우리 조직 내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VPN으로 붙었다. 또는 비디오 메시 노드가 DMZ의 공인 IP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처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게 되는 거고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붙어서 미디어가 연결이 되게 되고 비디오 메시 노드와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 간에 이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미디어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미팅입니다. 실제 미디어 리소스를 비디오 메시로 구성을 하고 프리퍼 비디오 메시 노드를 디세이블한 환경이고요. 실제 미팅 호스팅이 외부 조직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디오 메시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익스터널 미팅에 대해서 디세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외부 조직에서 호스팅된 미팅들은 모두 다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웹엑스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익스터널 미팅에 대해서 기능을 활성화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모든 트래픽들은 비디오 메시를 외부 조직에서 미팅이 호스팅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 내에서 해당 미팅에 접속을 할 때는 비디오 메시 노드를 통해서 해당 외부의 조직에서 호스팅된 미팅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미팅입니다. 이 프라이빗 미팅 같은 경우에 미팅 타입이 미팅에 프라이빗 미팅을 활성을 해주시고 미팅에 대한 세션 타입을 프라이빗 미팅으로 구성하시고 프라이빗 미팅을 예약을 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라이빗 미팅으로 구성하셨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만 이 비디오 메시 노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비디오 메시 서비스와 리처빌리티 테스트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미팅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VPN을 통해서 서로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한다라든지 또는 DMZ 존에 구성을 하고 내부에 있는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들도 리처빌리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지만 이 프라이빗 미팅에 외부에 있는 우리 조직 내 사용자들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프라이빗 미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조직에 있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접속이 되지가 않고요. 이 내부에 있는 비디오 메시 노드와 클라우드에 있는 미디어 노드 간에도 서로 캐스케이드 링크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 사내 내부에만 머무를 수가 있게 됨으로써 굉장히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미팅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비디오 메시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비디오 메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비디오 메시를 등록하는 썸머리, 플로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컨트롤 허브에 접속하기 전에 먼저 비디오 메시를 설치할 하드웨어를 먼저 구성해 주셔야 되겠죠. CMS 1000이라든지 CMS 2000 아니면 또는 해당 스펙이 준하는 스펙 베이스 서버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VMware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에 접속을 하셔서 비디오 메시에 대한 OBA 템플릿을 다운로드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각각 CMS 1000이나 스펙베이스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VMware를 통해서 해당 OBA 템플릿을 통해 VMware에 비디오 메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 컨트롤 허브에서 비디오 메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고트 노드를 통해서 실제 노드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 관리자가 비디오 메시 등록이 필요한 권한들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 그 머신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일단 머신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 비디오 메시 노드가 클라우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런 테스트를 통해서 리처블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포트가 오픈이 되었는지 그리고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레이턴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체크가 모두가 완료가 되었을 때 비디오 메시 노드가 클라우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실제 해당 미팅의 미팅 리소스를 비디오 메시로 변경해 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할 클라이언트 타입들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비디오 메시 서비스를 사용할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데모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먼저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먼저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해서 비디오 메시에 대한 OBA 템플릿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비디오 메시 노드에 대한 OBA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 서비스 탭 밑에 하이브리드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탭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비디오 메시라는 서비스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셋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비디오 메시를 설치 구성이 되어 있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먼저 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저희는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풀 캐파시티와 VNF 라이트를 다운로드 받을지 아니면은 데모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는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데모 버전을 구성할 거기 때문에 리미티드 캐파시티로 설정을 하고 넥스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메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미 사전에 시간상 사전에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OBA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해당 다운로드 받은 OBA를 설치를 진행해야 되겠죠. 먼저 VMware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M에 접속을 해서 내가 해당 비디오 메시 노드를 설치할 VM웨어를 이 VM EXSI를 확인을 하고요. 저는 198.18.133.33이라는 이 EXSI 서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디플로이 OVF 템플릿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받았던 OVF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OVF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메시 OVF 템플릿이죠. 오픈을 진행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어느 서버에 선택을 할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는 해당 서버에 설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리소스에 대한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이후에 어느 스토리지에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설정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듀얼 NIC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듀얼 NIC와 싱글 NIC 이 두 가지 타입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VNN 클러스터를 설정하신다고 하시면 이 한 가지 타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때는 하나의 조직 내에 듀얼 NIC를 설치를 할지 또는 싱글 NIC를 설치를 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타입만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성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설계를 해주시고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셔서 이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 VNM 노드에 대한 호스트 네임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VNM1으로 할게요. IP 어드레스를 지정해 주시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를 지정하겠죠. 그리고 DNS 서버 그리고 NTP 서버까지 구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OBA 템플릿이 배포가 되게 되고요. 배포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구성을 해놓은 것들로 데모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BA 템플릿이 배포가 되고 있고요.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켜주셔야 되겠죠. 서비스를 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 허브에 비디오 메시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해주셔서 비디오 메시 노드에 셋업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설치할 준비가 되었다, 등록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해주시고 S를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 거면 클러스터 명을 지정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VNMC로 하고요. 비디오 메시 노드는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FQDN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QDN이나 또는 IP 어드레스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FQDN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하고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실제 업그레이드 스케줄을 지정해 주시고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고투 노드가 나오죠. 이 고투 노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노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비디오 메시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비디오 메시 노드에 머신 어카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머신 어카운트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등록하게 되고 리처빌리티 테스트, 네트워크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등록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현재 비디오 메시 노드가 설치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비디오 메시 노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셔널이라고 뜨게 되면은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퍼레이셔널이 뜨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디오 메시 노드를 등록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OBA 템플릿이 해당 최신 버전하고 비디오 메시 노드 버전하고 맞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버전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그리고 러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비디오 메시 노드가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팅에 대한 타입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미팅에 대한
미팅을 진행할 때 비디오 메시지를 사용할지 또는 안 할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 서비스 탭에서 미팅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미팅에 대한 사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커먼 세팅에서 이 CMR 세팅 부분에 보시게 되면 미디어 리소스 부분이 있죠. 미디어 리소스 타입을 클라우드로 지정해 주시게 되면 비디오 메시 노드를 사용을 안 하겠다. 기본적인 탭으로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비디오 메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 메시를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비디오 메시 서비스를 사용할 클라이언트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오셔서 비디오 메시 서비스의 서비스 에디트 세팅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아래 클라이언트 타입 부분이 있죠. 이 클라이언트 타입에서 웨브엑스 앱을 비디오 메시 서비스 사용할지,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할지, VDI를 사용할지, 또는 웨브엑스에 동된 디바이스들 사용을 할지, SIP 디바이스를 사용할지 이런 클라이언트 타입별로 어떠한 클라이언트 타입들이 비디오 메시 서비스 사용할지를 사전에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사우전드 아이도 연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우전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전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네이블을 해주시고 에이전트 토큰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비디오 메시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사우전드 아이 에이전트에 해당 토큰이 입력이 되게 되고 해당 토큰을 통해서 사우전드 아이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우전드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이 트러블슈팅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실제 미팅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미디어 노드가 클라우드 미디어 노드가 아닌 비디오 메시 노드로 붙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미팅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미팅을 시작해 주시게 되면은 한번 스태티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태티스트를 보게 되면은 오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리모트 IP가 아까 저희가 설정한 비디오 메시 노드 IP인 198.18.135.21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웨백스 앱으로 해당 비디오 메시 미팅에 접속을 하게 된 거죠. 추가적 컨트롤 허브에서는 그 트러블슈팅 메뉴를 통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 미디어 노드에 미팅들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팅에 대한 그 리모트 미디어 노드가 비디오 메시로 찍히게 됩니다. 해당 미팅은 비디오 메시에 붙었던 미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러블슈팅 메뉴에서 그 리모트 미디어 노드를 보시게 되면 이 VMS로 되어 있죠. 이 비디오 메시 노드에 붙었다라는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VMS에 VMNC 클러스터에 있는 해당 비디오 메시 노드 IP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들도 트러블슈팅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널리티스 메뉴를 통해서 비디오 메시 노드를 보시게 되면 라이브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로부터 4시간 전까지의 통계 정보들까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인게이지먼트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콜렉 타입, 클라우드에 붙었는지 또는 온프라이머스 노드에 붙었는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또 마찬가지 통계 정보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탭을 클릭해 주시고 아니네요. 트러블슈팅 메뉴 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2시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비디오 메시 노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리처빌리티 테스트 그리고 헬스 체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헬스 체크에 대한 정보들도 트러블슈팅 메뉴의 비디오 메시 노드 클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옵션들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었던 이 비디오 메시에 대한 헬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P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었고 미디어 시그널링 정상. 하지만 미디어 캐스케이디와 UDP 5004번, 9000번에 대해서는 이제 페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방화벽 상태에서 UDP 5004번이나 9000번이 막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비디오 메시를 구성하는 방법하고
접속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라고 하면 이 비디오 메시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있는 미디어 노드를 작게 패키징화해서 우리 로컬 네트워크에 두고 해당 미디어 노드를 통해서 미디어가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미디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인터넷 대역폭에 대한 절감 및 미디어에 대한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라이빗 미팅을 통해서 보안성이 강화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디오 메시에 대한 아키텍처와 비디오 메시에 대한 콜플로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이원찬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온 질문은 없고요. 그럼 다음 세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에도 두 차례 ATX 세션을 준비를 하는데요. 10월 17일 저희는 이 웹엑스 컬링 시작하기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여기에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